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기자기학 두 번째 차시가 되겠는데요. 저번 차시는 전기자기학을 처음 접하신 순간이다 보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는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기초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나는 얘와 좀 서로 모르는 사람이랑 만나면 낯설잖아요. 그쵸? 얘랑 좀 친해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부담감을 좀 덜은 채로 학습에 임하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큰 막 무게를 어깨에 지니지 마시고 훌훌 털어버리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유전체를 할 건데요.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절연체는 절연체인데 절연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고무라든지 이런 전기적으로 절연을 하는 그런 체를 말하죠. 절연체는 절연체인데 전기장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극성의 형태를 띠는 것이 바로 유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교재에도 그림이 나와 있지만 이쪽에 예를 들어 플러스로 대전된 전하가 이렇게 모여 있고요. 자, 이쪽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전하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유전체를 넣었단 말이죠. 자, 이런 유전체를 넣었어요. 근데 원래는 유전체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다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딱 전기장, 지금 전기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겠죠, 이쪽으로. 자, 그런데 여기 딱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유전체 안에서 자, 이쪽에는 마이너스로 되고 이쪽에는 플러스로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전기 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기 분극. 전기 분극은 즉 전기가 나누어졌다. 나눠져서 극성의 형태를 나타냈다라고 해서 이러한 현상, 이러한 현상을 전기 분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미소한 전기 쌍극자가 생성된다는데 자, 이렇게 그냥 쌍이 만들어진 거죠. 한 쌍. 이게 바로 전기 분극이다. 그 밑에 보시면 이러한 세기를 나타낸 것이 바로 분극의 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분극의 세기는 P로 나타내요. P. 자, 이게 뭐라고요? 분극의 세기. 여기다 적어볼게요. 분극의 세기. P라고 하고 요거의 단위는 쿨롬 퍼 제곱미터다. 면적당 얼마나 전하가 됐는지, 분극이 잘 됐는지 그것을 나타낸 거고, 자, 이거는 P는 물론 여기 공식에도 나와 있지만 면적당 전하잖아요. 그쵸? 면적당 전하. 쿨롬 퍼 제곱미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여기 보시면 뭐 DD에서 거리를 D분의 D를 곱해 줌으로써 자, 면적의 길이를 곱하게 되면은 그건 최적이 되고요. V. 그쵸? 여기 V는 전위가 아니라 최적입니다. 최적. 자, V분의 자, Q의 전하에다가 이거 나중에 이제 정규 이론 강의에서 배우겠지만 전하량에다가 길이를 곱하게 되면은 요거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이 되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대문자 M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단위도 마찬가지로 쿨롬 퍼 제곱미터가 되더라. 또는 그 옆에 보면 쿨롬미터 퍼 제곱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단위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 또는 면적당 전하량. 자, 되셨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요게 1번 전기 분극이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유전체의 정전 용량입니다. 그림이 나와 있죠. 하나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 그 다음에 여기 각각 유전율이 엡실론 1, 엡실론 2인 매질로 이렇게 차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예를 들어 이런 콘덴서가 유전체가 있다고 했을 때 콘덴서가 있다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길이가 D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D예요. 근데 이쪽에는 엡실론 1이 차 있고 이쪽에는 엡실론 2가 차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직렬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체 극판 간격이 얼마예요? 이 D가 돼야 되는데 요걸 지금 절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쪽은 엡실론 1으로 채웠고 아래쪽은 엡실론 2로 채웠습니다. 즉 간격을 나눠서 유전체를 채웠다는 거죠. 유전율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직렬 접속으로 보는 거예요. 직렬 접속. 뭐라고요? 직렬 접속.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옆에 보시면 등가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직렬 접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병렬 접속 보면요. 유전체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교재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전체의 길이를 D라고 할게요. 유전체 길이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요 면적 있죠? 이 면적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위쪽을 엡실론 1으로 채우고요. 여기를 엡실론 1으로 채우고, 자, 이쪽 면적을 엡실론 2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길이로는 변함이 없는데 면적을 나눠줌으로써 어떤 유전체를 다르게, 매질을 다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병렬 접속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병렬.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유전체의 간격을 나누면 직렬, 유전체의 면적으로 나누면 병렬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게 유전체의 정전 용량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전류예요. 전류. 이렇게 좀 지우고 전류를 한번 적어보죠. 전류는 전자기학에서 조금 쉽게 다뤄지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전혀 겁먹으실 거 없어요. 자, 다섯 번째, 전류. 사실 전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로 저항이죠, 저항. 전기 저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항과 같습니다.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을 말하죠. 앞에 제가 달려나가는데, 제가 전류예요. 달려나가려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단위는 옴을 사용하고요. 저항은 고유 저항과 길이, 단면적, 온도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근데 먼저 옴의 법칙, 제일 중요한 이제 옴의 법칙을 보시면 I는 R분의 V라는 것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그런데 그러면은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I는 R분의 V에서 R과 I를 바꿔주면 R은 I분의 V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즉,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에 반비례하고요. 근데 사실 I는 R분의 V가 좀 비례 관계를 따지는 데 좋죠. 아무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와 반비례 관계이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는 비례 관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는 뭐예요? 옴이잖아요. 우리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바로 이거예요. R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선 또는 도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과 로 곱하기 A분의 L이라는 거죠. L.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유 저항이라는 것에 비례하고, 당연히 고유 저항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항값도 올라가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면적이 넓으면 넓어질수록 저항값은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전선로에서, 장거리 송전선로 있죠? 선로가 엄청 깁니다. 수백 킬로미터까지 되는데, 자, 이런 선로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제 저항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압 강화도 거기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보시면은 사실 제가 쓴 식은 지금 A라고 썼는데 교재에는 S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면적을 나타내는 거고. 자, 한 가지 식이 더 있죠.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 파이 D 제곱분의 4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D가 나타내는 게 뭐예요? 전속 밀도 아니고요. 여기서 나타내는 D는 옆에 적혀 있듯이 지름입니다. 지름.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 단면적의 지름, 요게 D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지름은 뭐예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식을 R에 대해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로 파이 R 제곱분의 L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의 면적을 나타낼 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반지름이 지름의 절반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파이 2분의 D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이 되거든요.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곳에 4분의 파이 D가 들어가는데 역수 취해져서 파이 D 제곱분의 4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반지름으로 나타내면은 파이 R 제곱분의 면적분의 길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예를 들어 전기자기학에서 이 저항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근데 저항값을 구해야 되는데 무조건 옴의 법칙으로 구해야 되냐? 아닙니다. 요 밑에 방법으로도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요것으로 구하라고 말을 했는데 엉뚱하게 오매 법칙으로 하면은 이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 오매 법칙으로 구하는 저항값과 요 밑에 있는 요 고유 저항과 면적 길이를 사용한 저항값도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우고 두 번째 보시면 저항과 정전 용량의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저항이 먼저 다시 쓰면은 R이라고 하는 것은 로우 A분의 L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C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 유전율 곱하기 D분의 S죠. 자, 근데 교재에는 L분의 A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D분의 S나 L분의 A나. L분의 A로 해볼까요? 똑같이 L분의 A로 해보겠습니다. L분의 A, 길이분의 면적. 자, 그러면은 요 R과 C를 한번 곱해보겠다는 거죠. 자, 요것과 요것을 곱해보세요. 그럼 RC라고 하는 것은 로 A분의 L에 곱하기 엡실론 L분의 A 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워지네요? 하나, 둘, 셋, 넷 지워집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지금 고유저항과 유전율만 남죠. 여기서 핵심은 뭐다? 바로 R과 C를 곱하면 고유저항과 유전율, 곱이 남는다. 이게 핵심이고요. 결국에 다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하나 더 늘은 거죠. 자, C분의 로우 엡실론이라는 것도 이 저항값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더라.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약간 자기학이 이런 유도 과정을 통해서 얻는 그런 쾌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것저것 해보셔서 이걸 했는데 이게 나왔네? 라는 배움의 즐거움을 한번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류네요. 전류. 5장의 핵심이죠. 전류 보시면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는데 직류는 I는 T분의 Q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 변화량분의 전하량을 말하는 건데 직류는 뭐예요? 크기가 일정하죠.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I는 T분의 Q, 시간 T초 동안 이동한 전기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쿨롬 퍼 세컨즈라고 하고 교류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변화하는 동안, 그러니까 시간이 변화하는 동안 전하가 변화한 양, 그러니까 dt분의 dq로 나타낸 겁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 t, 전류 i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요만큼의 시간이 변화할 동안, 예를 들어 여기를 다시 전하량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변화할 동안 여기 전하량의 크기, 그게 변화한 것이 바로 교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류 i는 dt분의 dq라고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는 t1, 인테그럴 t1에서 t2 있죠? 이거는 그냥 처음 기준점을 정한 겁니다. t1이라는 시간에서 t2로 변화할 때까지의 전류의 총량을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정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전력과 전력량이 있는데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힘을 말합니다. 전기적인 힘. 한번 읽어볼까요? 단위 시간 동안 전기가 한 일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즉 P는 VI입니다. VI.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V 대신에 V는 IR, 오메 법칙 아시죠? V는 IR을 대입하게 되면은 IR 곱하기 I가 되니까 I 제곱에 R이 됩니다. 즉 소비 전력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I 대신에 R분의 V를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전력이에요. 전력의 기본 단위는 와트 또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줄 퍼 세크가 됩니다.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니까 줄 퍼 세컨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위는 전력의 단위 이렇게 나타내더라. 그럼 전력량은 뭐예요? 전력량은 W라고 할까요?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T예요. T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 전기 전자제품 보시면 에어컨 소비 전력이 예를 들어 3200 와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 1시간 동안 사용하면 전력량 얼마나 되냐면 3200 와트 아워가 됩니다. 즉 3.2 킬로와트 아워가 되는 거죠. 1시간 키면 3.2 킬로와트 아워가 소비되는 겁니다. 전력량으로. 자, 그래서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더라. 그런데 P는 VI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VIP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V 대신에 R을 넣으면은 I제곱에 RT로도 나타낼 수 있고 이거를 R분의 V로 바꿔주게 되면은 R분의 V제곱에 T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라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단위는 1의 양이니까 전력량은 1의 양이거든요. 줄이 되는 겁니다. 줄. 왜냐면은 줄 퍼 세컨즈에서 시간을 곱해버리니까 이 세컨즈, 초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의 단위가 상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 괜찮으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번째 정자계를 한번 볼게요. 정자계. 여기 보시면 6번째 정자계는 전하가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정자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전하가 등속도하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정전계랑 비교를 하시면 돼요. 정전계랑 조금 비교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자기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기가 이 자기가 아니라 자석, 자화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 자기고 즉 쇠조각이나 쇠가루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자기라고 하고요. 자석은 우리가 아는 그 자석이죠. 자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자석이라고 하고 자력은 뭐예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자석이 다른 물체에 끼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극이 있습니다. 자극은 자극의 세기가 가장 강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자석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인데 자극의 세기가, 그러니까 자기의 세기가 가장 강하다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이 끝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자기력 선이 나오겠죠. 이처럼 이 끝부분, 가장 강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자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하가 있는데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전하, 양전하 있었죠? 자하도 똑같습니다. 정자계에서 전하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극의 자기량을 자하라고 부르고 이거는 문자로 전하 같은 경우는 Q라고 나타냈지만 자하 같은 경우는 M이라고 나타내고 전하는 단위가 쿨롬이었지만 자하의 단위는 웨버가 되는 겁니다. 웨버, WB, 웨버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율 볼게요. 투자율은 우리가 유전율은 뭐라고 했어요? 유전율은 어떤 매질이 전하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 근데 투자율은 매질이 자기장에 대해서 자기장의 공간에 있어서 얼마나 자화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투자율이 되겠습니다. 투자율은 뮤라고 할게요. 뮤. 단위가 마이크로고 그리스 기호는 뮤라고 했죠. 투자율은 뮤라고 읽고요. 단위는 헨리퍼미터입니다. 헨리퍼미터. 유전율은 뭐였어요? 페러퍼미터였죠. 투자율은 헨리퍼미터입니다. 즉 자화라고 딱 느껴지시지 않나요? H가 헨리잖아요. 헨리가 이제 인덕턴스 단위가 되는데 얼마나 자화되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고 이건 유전율이랑 비교된다 했습니다. 자, 진공에서의 투자율, 공기 중에서의 투자율은 우리가 뮤제로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전율도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 제로, 진공에서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엡실론 S였죠. 자, 투자율도 똑같습니다. 뮤라고 하는 것은 진공에서의 투자율 뮤제로와 비투자율인 뮤S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뮤S를 다시 적게 되면은 뮤제로분의 뮤가 되잖아요. 즉 비투자율은 뭐예요? 진공의 투자율에 대해서 매질이 유전체가 얼마나 그런 투자율을 가지고 있는지, 매질이 얼마나 투자율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의 비를 우리가 비투자율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보실게요. 뮤제로라고 하는 것은 진공에서의 투자율이에요. 근데 이거 값은 뭐냐면요.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단위는 헨리퍼미터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자,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할게요. 일단은 뮤제로라는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제곱을 나타낸다. 쿨롱의 힘에서 요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투자율은 다시 뮤는 뮤제로 곱하기 뮤S다. 근데 뮤제로라고 하는 것은 진공에서의 투자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제곱을 의미한다. 자, 뮤S는 비투자율이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쿨롱의 힘이 있는데, 자, 이게 사실 중요하죠. 쿨롱의 법칙이죠. 법칙에서의 그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정전기에서 전하로 쿨롱의 법칙을 나타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그거 한번 적어볼까요? F는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Q1, Q2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단위가 뉴턴이었죠. 자, 이게 정전계에서의 전하에서의 쿨롱의 법칙이었고요. 이번에 배워볼 요 자기에서의 쿨롱의 법칙은 4파이 유전율 대신에 투자율 뮤제로 R 제곱분의 자하 두 개의 자하 M1, M2 단위는 똑같이 뉴턴. 자, 이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전하 대신에 자하, 유전율 대신에 투자율. 되셨죠? 되셨죠? 그래서 보시면요. 이 아까 전에 K라고 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저번 차시에서 이제 4파이 엡실론 제로를 K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전계에서 여기 보시면 4파이 뮤 제로분의 1이라는 것을 빼고 R 제곱분의 M1, M2라고 해볼게요. 자, 이 4파이 뮤 제로라고 하는 것은 상수값이거든요. 이 상수값을 K라고 하고 요거는 수치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적혀 있죠. 6.33 곱하기 10의 4제곱 10의 4제곱을 4파이 뮤 제로분의 1이라는 값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계산기를 치실 때 요건 어떻게 했어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제곱이었죠. 자, 4파이 뮤 제로분의 1은 6.33 곱하기 10의 4제곱을 계산기에 입력하셔도 물론 계산 과정에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답안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을 이용해서 상수값을 계산해 주시거나 또는 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을 이용해서 상수값을 계산해 주셔도 좋고 또는 요 상수값 정해진 거 있죠? 지금 요것처럼 요 값을 이용해 주셔도 괜찮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개의 세기예요. 전기의 세기는 E라고 나타냈는데 자개의 세기는 H라고 나타낼 겁니다. 자, 자개의 세기는 H고요. H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의 세기는 전하를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뭐 쿨롱 퍼 뉴턴 퍼 쿨롱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자개의 세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자하로 나눠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4 파이 뮤 제로 R 제곱분의 M1 근데 뭐냐면 자기장에서 단위 자하를 딱 놓았을 때 끼치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자기의 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1이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은 생략되니까 지워버리고 이제 단위가 여기는 암페어 턴 퍼 미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암페어 턴인데 T는 턴이거든요. 감은 횟수, 권선을 감은 횟수, 코일을 감은 횟수인데 일반적으로 2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암페어 퍼 미터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4파이 뮤 제로 R 제곱분의 M1이 뭐다? 자개의 세기더라. 근데 4파이 뮤 제로 R 제곱분의 M1을 하는데 요 4파이 뮤 제로분의 2를 계산하기 힘드니까 6.33 곱하기 10의 4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거는 R 제곱분의 M1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암페어 턴 미터이다. 암페어 턴 미터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실 정자계는 정전계랑 조금 대비되는 게 많아요. 되는 게 많아서 5번째 자속과 자속 밀도 보시고 전류에 의한 자계 보시고 보시면은 전자력까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5번째 자속과 자속 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속과 자속 밀도, 자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극의 이동선을 가상으로 그렸대요. 우리가 전하가 이동하는 선을 가상으로 그린 거를 전기력 선이라고 했죠. 그쵸? 자기력 선, 즉 자기력 선속, 자속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N극이 있고요. 여기가 S극이 있습니다. 자기력 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도 들어가고요. 여기서도 들어가고 여기로 나가고 들어가고 이러한 형태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기 쉽게 나타낸 거고 이건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쇳가루를 뿌려놓고요. 거기다 자석을 먼저 비닐봉지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또는 뭐 통 안에다가 철가루를 담아놓고 그 겉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댄다면 이 자석을 따라서 어떤 쇳가루가 어떻게 돼요? 이러한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자기력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의 이동선을 가상으로 그린 선으로 자극의 세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자속이라고 하고 자속을 파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웨버, 자속의 단위는 웨버를 사용하더라. 그 다음에 자속 밀도는 단위 면적당 자속의 수예요. 그러니까 파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이었잖아요. 자속 밀도는 B라고 나타냅니다. B. 이게 자속 밀도예요. 밀도, 즉 단위 면적당 자속의 수잖아요. 그럼 면적. 여기는 자속이 올 텐데 자, 이거를 나타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S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죠. S분의 파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걸 값으로 면적은 9의 겉면적, 즉 4파이 R 제곱의 M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왜냐면 면적당 자속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M 자하죠. 크기, 자속의 크기 4파이 R 제곱분의 M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전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전속 밀도는 4파이 R 제곱분의 전하량 Q라고 나타냈죠. 자, 이게 면적당 전속의 수였잖아요. 그쵸?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속의 수예요. 면적당 자속의 수 4파이 R 제곱분의 M이라고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B는 밑에 보시면 B는 뮤 H라고 되어 있어요. B는 뮤 H. 자, 이게 정전기에서 어땠어요? 전속 밀도는 엡실론 E라고 되어 있었죠. 형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투자율 대신에 유전율, 자계 대신에 전기. 괜찮으시죠? 이러니까 조금 머릿속에 좀 잘 들어오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래서 뮤 H, 아무튼 자속 밀도라는 것은 뮤 H로 나타낼 수가 있고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되는데 자, 이거는 똑같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H라고 하는 것은 뮤 분의 B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계 보겠습니다. 지우고 볼게요. 6번 전류에 의한 자계. 여러분에게 이제 전기자기학을 설명하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물론 기초긴 하지만 기초를 조금 다진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놓쳤던 개념을 같이 학습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그냥 학습 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와 함께 쭉쭉쭉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전류에 의한 자기가 있는데 전류가 발생하면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그쵸? 전류에 의한 자계. 그런데 그 자계는 방향을 아는 것도 있고요. 크기를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방향을 아는 것을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고요. 크기로 나타내는 것을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과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도선이에요. 도선, 직선 도선이 있을 때 여기에 전류가 I라고 위쪽 방향으로 흘렀을 때 오른손으로 엄지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면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더라 라는 것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전류에 의한 자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무한전류에 의한 자장의 세기는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으로 구하고요. 유한전류에 의한 자장의 세기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무한전류라는 것은 무한,
유한전류라는 건 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유한전류에 의한 자장의 세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규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 이 주해적분 법칙과 비오사발의 법칙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주해적분과 비오사발은 전류에 의한 자기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고 앙페르의 오르나서 법칙은 방향을 결정하는 거구나 라고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 7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번 강의 마지막 전자력이에요. 전자력은 뭐예요? 력, 힘입니다. 힘. 그럼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이 왼손에서 나옵니다. 자, 이게 제 왼손에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요. 이 왼손으로 힘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요. 분필이 짧아서 잘 안 써지는데, 자, 왼손 법칙. 자, 이거는 전동기 있죠. 전동기에서 다뤄지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전동기를 하나 그려볼게요. 큰 데도 한번 그려볼까요? 좀 잘 보이시게 이거 그리면 딱 이제 여러분은 이번 강의 잘 들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석을 하나 그립니다. 자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계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N극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S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가운데에다가 도체를 하나 놓을게요. 이거 파리채 아니고요. 도체입니다. 도체. 도체를 하나 놓고 자계가 N극에서 S극으로 형성이 되겠죠. 자기장이. 그쵸? 그런데 제가 여기 도체에다가 전류를 이렇게 흘려줬어요. 하나 이렇게 따라 흘러 들어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냐면 검지손가락으로 자기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가리켜요. 그 다음에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중지손가락. 자, 이거 저 따라하세요. 엄지와 검지와 중지를 서로 직각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검지로 자개를 가리키시고 중지로 이렇게 뒤집으면은 전류의 방향이 지금 이쪽 부분 할 거거든요. 이쪽 부분. 전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검지는 이쪽이고 전류가 저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지가 아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는 이 힘의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아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엄지손가락. 자, 다시 검지는 자기의 방향, 중지는 전류의 방향으로 했을 때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아래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중지를 전류, 검지를 자개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전자력의 방향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힘 F가 작용하는 방향입니다. 자, 반대로 이쪽에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타고 오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전류가 이쪽 칠판으로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쪽인데, 그럼 엄지손가락이 위쪽으로 작용합니다. 그쵸? 그럼 힘의 방향이 이쪽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도체가 어떻게 돼요? 오른쪽은 위로 힘을 받고 왼쪽은 아래로 힘을 받으니까 도체가, 이게 만약에 도체라고 한다면 이렇게 회전하겠네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도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고, 정리를 하자면 검지손가락은 자개의 방향, 자속 밀도의 방향이고, 이거는 그냥 자개의 방향이라고 아시면 되고, 자, 중지의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힘의 방향, 즉 전자력의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면 전자력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자력의 크기는, 자, F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할 거예요. I, B, L, sin, 세타. 자, 전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뉴턴이고요. 전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와 자속 밀도의 곱에 비례하고,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도체의 길이. 그리고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 전류와 자개의 이루는 각도. 전류가 이 방향이고 자개가 이 방향이면 이 각도가 바로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력의 크기는 I, B, L, sin 세타
뉴턴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말 노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는 전자기학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자기학이 세 개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로 압축시키려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배우고 넘어가서 정규 이론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요. 너무 나는 왜 이렇게 못 외우지? 이렇게 기죽지 마시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잖아요. 학습자 분께서 이제 갑이에요, 갑. 이제 교재는 을입니다. 갑과 을 위치 아시죠? 갑이 우선이니까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